자, 2월 7일이고요. 어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해서요. 데이터 타입 변경, 그 다음에 행렬 재배치, 이름 정렬, 필터링, 이름을 바꾸거나 정렬하거나 필터링, 이런 과정들을 봤어요. 그리고 어제 배포했던 파일에서 지금 하나가 남아있죠. 일단 그거 먼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1교시 때요. 데이터에서 행이나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는 동안은 계속 이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성적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려고 해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read 엑셀 함수 가져왔고요. 이 함수 사용해서 이제 원격지 엑셀 파일 불러왔습니다. 엑셀에서 이제 이름이라는 열은 인덱스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불러온 거 출력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주피터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 파이썬 코드 환경보다 유리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자, 패키지를 참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주피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A는 100, 보통은 프린트 A 이렇게 출력을 하잖아요. 근데 변수 이름을 그냥 입력만 하면은 그 변수의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블록당 한 번밖에 못해요. B는 200이라고 할 때 프린트 A, 프린트 B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두 개가 다 출력이 되는데 그냥 A, B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지막 변수 하나밖에 출력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직접 명시해서 주피터를 통해 출력하는 거는 블록당 한 번밖에 못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반적인 파이썬 코드라면은 당연히 프린트로 확인해야죠. 자,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불려오는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주피터 자체 기능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은 표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냥 파이썬 순수 코드보다도 월등히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처리할 때는 주피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데이터 불러왔고요.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먼저 해야 되는 필수 전처리 중에 하나, 어제 얘기했었죠. 데이터의 명목형 변수. 명목형 변수는 카테고리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학년하고 성별에 대해서 카테고리로 이제 변환을 합니다. 잠깐만요. 보다 보니까 이거 어제 왠지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인포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인포 함수로, 마지막에 인포 함수로 데이터 형식까지 확인을 했어요. 매번 똑같은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코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코드를 계속해서 집어넣은 이유가 이런 절차 자체를 그냥 굉장히 익숙하게끔 만들게끔 하나의 루틴화 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행 추가해 봅시다. 자, 행을 추가할 때는 원본 자체가 수정이 됩니다. 추가할 수 있는 형태가요. 리스트, 그 다음에 넘파이 배열, 시리즈 다 가능해요. 딕셔너리도 가능하고요. 리스트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요. 추가할 행에 인덱스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로 접근할 때는 록이었죠. 로케이션. 정호라고 하는 인덱스로 이런 데이터를 넣어라 라는 겁니다.
이때 이 리스트의 특징은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순서대로 쪼르륵 넣어줘야 돼요. 컬럼 순서에 맞게. 만약에 뭔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에러예요. 혹은 뭐가 더 들어갔다 그래도 에러예요. 딱딱 짜게 맞아야 돼요. 자, 그럼 데이터가 여기 마지막에 추가된 거 확인되죠. 자, 딕셔너리로 들어가기. 딕셔너리는 이름이 다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없어요. 리스트는 순서도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값의 수가 초과되거나 누락되면 에러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 원본을 df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하나 해서 했습니다. 원본은 계속 유지할게요. 자, df.log 민정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성별은 여자, 학년은 4학년, 국어는 81점, 영어는 72점, 수학은 84점. 과학은 코드가 좀 짜였는데 아무 값이나 넣으셔도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민정이라고 하는 행이 추가가 됐죠. 결과 보면은 그 잘린 코드가 90이겠네요. 자, 시리즈 객체로 추가하는 거. 시리즈 객체에서는요.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인덱스가 요거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시리즈에서의 인덱스람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행으로 들어가요. 사실 시리즈는 가로, 세로 다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행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시리즈의 인덱스가 컬럼 이름에 대응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에요. 여기 하나 코드 잘린 거 과학이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리즈 객체를 형석이라고 하는 행으로 집어넣습니다. 출력결과 살짝 잘렸는데 형석이라고 있죠. 시리즈는 빈값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년, 성별, 국어, 수학, 과학, 영어가 빠졌어요. 시리즈만 가능해요. 리스트나 그 밖에 다른 형태는 딕셔너리나 리스트는 다 딱딱 맞아야 되는데 시리즈의 경우만 값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값이 빠진 곳은요. NaN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NaN은 not a number의 줄임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파이썬 데이터 타입에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값, 논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 논에 대응되기도 해요. 기존의 행을 그대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철수라고 하는 로케이션, 행을 철민이라는 행에다 넣어줘라. 라고 하면은 철수가 갖고 있는 요 행이 맨 마지막에 철민이라는 행으로 복제가 됩니다. 자, 추가하는 방법 봤으니까 이번엔 삭제해 볼게요. 추가보다는 삭제를 더 많이 해요. 원본 데이터를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점 드롭 철수라는 행을 지워라. 그럼 실제로 여기서 철수가 빠져요. 자, 그냥 쓸 때는 이 df라고 하는 객체의 내용은 유지가 되고 삭제 결과가 반영된 복사본이 리턴돼요. 하지만 df.drop 삭제할 인덱스 이름을 넣어요. 영희 하고 넣고 인플레이스 true 라고 하면 리턴 값이 없어요. 만약에 이걸 리턴 받으면 얘는 논이에요. 인플레이스 true 옵션을 줬기 때문에 원본에 즉시 반영을 합니다. 여러 개의 줄을 한꺼번에 지우고 싶으면 삭제하고자 하는 행의 인덱스를 리스트로 부여하세요. 그러면 여러 개의 행이 한꺼번에 지워져요. 인덱스에 대한 인덱싱으로 삭제하기. 원본을 다시 한번 df란 이름으로 복사를 했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만 확인합니다. 그럼 인덱스가 쪼르륵 나와요.
그럼 얘네들도 일종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가져요. 데이터 프레임 드롭 df.index 여기에서 0번째 철수죠.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철수라고 적은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철수라는 인덱스를 갖는 행을 지우겠죠. 슬라이싱으로 삭제하기. 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서 0번째부터 7번째 전까지. 자, 인덱스가 요거예요. 4, 5, 6, 7. 슬라이싱을 0번째부터 7번째 전까지 하면 여기까지 가져오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슬라이싱의 결과도 리스트니까 결국은 아까 위에처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 지정한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애를 지우고 결과를 리턴합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지워졌죠. 자, 이번엔 열 추가예요.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냥 뭔가 지정을 하면은 얘는 열의 이름이었죠. 행의 이름을 지정할 때는 록이라고 지정해주고 명시해야 돼요. 이 차이 기억하세요. 얘는 열, 얘는 행. 그러니까 원본을 하나 복사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한국사라고 지정하면은 이렇게 한국사라고 하는 열을 의미해요. 근데 없잖아요. 거기다가 값을 쪼르륵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72, 56, 90 이렇게 추가를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하고 행의 개수랑 추가되는 데이터 개수가 맞아야 돼요. 만약에 초과하거나 부족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추가되는 값이 부족하거나 초과하면. 빈값을 넣고 싶다. 정 나는 빈값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논이라고 명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수연이만 한국사가 없죠. 자, 딕셔너리를 추가할 때도요. 또 하나 복사하고 데이터 프레임에 세계사라고 하는 열을 추가하면서 행의 이름과 추가될 값을 딕셔너리로 만듭니다. 만약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랑 짝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톰은 20점 이렇게 부여하면 지금 기존의 데이터에 톰이라는 인덱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걔는 버려요. 얘는 버려. 그리고 이 딕셔너리에 있는 애들 중에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애가 누락되면은 거기는 NAN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른 특성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이나 열을 추가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식들을 골고루 쓰지는 않고요. 일일이 외울 때 좀 헷갈리니까 한 가지 방법만 그냥 딱 집어서 외운 다음에 걔만 주구장창 썼어요. 자, 마찬가지로 시리즈입니다. 각 값이 연결될 행의 이름을 인덱스로 지정을 해요. 자, 원래 데이터 개수는 되게 많은데 지금 행이 4개밖에 없죠? 윤리라고 하는 열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수, 민철, 호영, 용식 이렇게 4개만 들어가요. 철수, 민철, 호영, 용식. 그럼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은 애들은 NAN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빈값이에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빈값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결측치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되게 많이 쓰는 형태인데요. 컬럼을 지정하면서 단일 값을 부여하면은 모든 행이 똑같은 값을 가져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추가,
숙제하는 방법이에요. 1교시는 가볍게 몸풀기로 요거까지만 할게요. 요거 내용 정리하시고요. 대신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2시 1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5분만 더 쓸게요. 실습하시고 2시 25분까지 휴식. 네, 요거 파일 하나로 끝내기 조금 아쉬워서 시간을 좀 짧게 잡을게요. 자, 이따 봅시다. 2시 지금 녹화 시작이 안 돼 있었네. 여기 지금 이제부터 녹화 들어갔어요. 자, 2교시 녹화가 일부가 좀 누락됐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두 번째 거 컬럼을 넣는데 불합격이라고 하면 모두 불합격 이렇게 들어간 상태예요. 거기서 평균 필드가 80 이상인 항목에 대해서 인덱스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평균이 80 이상인 조건을 갖는 애들에 대해서 행을 접근하는데 행 단위로 접근해요. 록이니까. 거기에서 결과 2라는 열에다가 거기만 합격이라고 넣어요. 여기만 골라서 합격이라고 바꾸는 거죠. 어떤 방법이 더 깔끔한지는 이건 지금 같은 결과를 내는 방법을 여러 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원래 프로그래밍 수업할 때는 같은 결과를 내는 코드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저는 그냥 한 가지만 그 수업에서 다루거든요. 그냥 요렇게만 쓰세요. 왜 그러면 헷갈리니까. 근데 데이터 분석 수업하면서는 똑같은 결과를 내는 코드를 패턴을 지금 있는 대로 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 결과가 똑같으면은 방법에 우열은 없어요.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냐면은 우리가 공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자료만으로 공부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10중 8구 이거 자료 따로 열어보기 귀찮으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해요. 그럼 그때 방법이 굉장히 많은 5만 가지 방법이 다 돌아다닐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하고 다르면은 뭐지 싶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쯤은 그래도 눈에 익게끔 일단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최대한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식은 좀 헷갈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써요. 근데 뭐 헷갈린다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else if입니다. elif. num파이를 써요. 파생 변수 생성에 쓸 수도 있지만 컬럼 값을 수정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점수의 구간을 설정하는 조건들을 리스트로 만듭니다. 각각 소괄호로 묶어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4의 평균이 9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않고 8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않고 70보다 크거나 같다. 86이라고 하면 일단 이 조건에 안 맞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8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걸면은 그거는 이미 90보다 작다라는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만 걸어도 되겠죠.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부여될 값을 또 리스트로 부여를 해요. 하나씩 짝을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numpy.select 조건을 위한 배열 리스트, 각 조건별 값을 위한 리스트. 디폴트 모 얘는 앞에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때 쓸 기본 값이에요. 필요 없으면 디폴트는 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학점이 부여가 되죠. 근데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닌데 학점 범위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파이썬 스타일로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함수로 분기를 해서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듭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4의 평균이라는 컬럼에다가 apply 이 함수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
평균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이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요. 하나하나. 그 결과를 학점 2라는 컬럼에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 평균의 값이 이 함수로 전달이 돼서 여기서 리턴하는 게 학점 2, 학점 2 필드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람다식, 앞에서 만들었었던 함수 스타일을 람다식이라는 걸 써서 이제 축약할 수 있어요. 람다식을 조금 이제 요거는 헷갈리면 람다식은 구상 안 하셔도 돼요. 이걸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df4의 테스트라는 필드에다가 df4에 대해서 평균을 걸어서 apply 헬로, 아까 이게 아까 스타일이죠. 이거를 줄이면 람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적어줘요. x, 함수니까 콜론을 적어줘요. 그 다음에 리턴 키워드 없이 리턴 값만 넣어줘요. 요거를 축약하면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제 파이썬 기본서에서 람다식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안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람다식을 즐겨 쓰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평균 컬럼의 값을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87.50이라는 게 들어왔죠.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객체에서 get이라고 하는 함수. d가 a는 10, b는 20일 때 d.get 하고 a를 전달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값 10이 리턴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d에서 a 이렇게 적분해도 10이 떨어지죠. 같은 거예요. 자, 이걸 응용을 한 거예요. 일단 딕셔너리를 하나 잡아놓고 87.50이 들어가요. 87.50을 10으로 나눈 정수 부분의 몫을 구해요. 그럼 8이죠. 자, 그럼 8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을 해요. 그럼 b인 거잖아요. 그래서 b를 리턴한 거죠. 근데 자, 이 경우에 d에서 c를 가져와라. 그럼 c 없잖아요. 그럼 얘는 에러예요. 근데 get 함수를 쓸 때 c를 가져와라 라고 파라미터 하나 더 넣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없는 값을 조회하면은 두 번째 파라미터가 대신 리턴돼요.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42였다. 평균 점수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1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4가 될 거 아니에요. 딕셔너리에 지금 4가 없죠. 그때는 F를 대신 리턴해요. 굉장히 짧게 축약을 한 건데 이거 이해하기 힘들면 위에 거 if문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함수 만들었던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아니면은 numpy.where로 하셔도 돼요. 혹은 numpy.select 하셔도 돼요. 다 결과가 똑같아. 근데 개인적으로 람다식을 많이 쓰는 경우는 람다식 자체가 익숙한 상태에서 쓰면 모르겠는데 쓰면서 내가 이거 뭐였더라 막 긴가민가 하면서 쓴다라고 하면은 그건 살짝 겁먹던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막 화려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눈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깔끔한 코드예요. 짧은 코드가 깔끔한 게 아니에요.
자, 맵 함수를 쓰는 경우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앞에 방법들처럼 연산을 쓸 수는 없고요. 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얘도 컬럼 값을 수정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쓰느냐? 성별에 대해서 맵 남자면은 M으로 바꾸고 여자면은 F로 바꿔라. 이거를 성별 코드라는 필드에 넣어라. 이런 경우는 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맵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파생 변수 얘기까지 끝났고요. 이번에는 행렬 병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번 교시에 다보기에 분량이 좀 많나? 보는 데까지 봅시다. 딱 3시까지만 설명할게요. 두 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는 처리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옆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밑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가져오고요. 리드 엑셀 가져왔고 머지와 콩캣이라는 함수 가져왔습니다. 판다스에 있는 머지와 콩캣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임포트 할 때 이렇게 임포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임포트 판다스 as pd 그냥 판다스를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 pd.merge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코드 스타일은 통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쓸 것만 골라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from 판다스로부터 import merge 그러면은 쓸 때는 그냥 기능 이름으로 접근해요. 똑같은 방법이야 이것도. 자, 리드 엑셀로 customer.xlsx 파일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샘플 고객 데이터예요. 고객 번호와 이름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머니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매출 데이터입니다. 고객 번호와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하나 캡처 뜰게요. 자, 그 다음에 고객 번호와 금액 데이터도 하나 캡처를 뜨고 싶은데 페이지가 좀 쪼개졌네요. 아, 이거 새로 캡처하면 기존 게 지워지는구나. 자, 캡처 뜬 거를 파워포인터에 붙입시다. 한 번에 보고 설명을 해야 돼서. 자, 불러온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기본 병합입니다. 이거는 열로 합치는 거예요. 가로로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머지라고 호출하면서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걸어주면은
자, 왼쪽 게 고객이고 오른쪽 게 매출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름이 똑같은 컬럼을 기준으로 여기도 고객 번호 있고 여기도 고객 번호 있죠. 여기에서 같은 데이터끼리 병합을 해요. 고객 번호 1001번, 1001번, 1001번. 그러니까 1001번에 둘리에 만원, 1001번에 둘리에 2만원. 여기는 지금 고객 번호에서 똑같은 필드가 두 개니까 1001번 고객이 두 개가 나오겠죠. 여기 또 있네요. 그리고 1005번의 희동이는 15,000원, 1006번의 마이콜은 5,000원. 그러면 매칭되는 게 없는 애들이 생기잖아요. 걔네들은 버려요. 만약 양쪽 데이터 프레임에서 공통 컬럼에 중복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조합을 만들어내요. 이게 1001번 둘리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방법. 머지 함수에서 두 개를 결합할 때 how left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하면 왼쪽 게 고객이에요. 그럼 얘가 일단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일치하는 매출 데이터를 병합을 해요. 1001번 데이터에 1001번 거 하나, 둘, 세 개를 갖다 붙여요. 그럼 둘리는 여전히 세 줄이 돼요. 그리고 1005번 데이터 희동, 1006번 데이터 마이콜, 1008번은 매칭되는 거 없으니까 버리겠죠. 자, 일단 왼쪽 게 기준이기 때문에 왼쪽의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됩니다. 그럼 매칭되는 게 없는 또치, 길동, 영희는 논으로 표기됩니다. 혹은 NaN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SQL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표기하는데 SQL을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자, 매칭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나온다. 자, how 파라미터에 right라고 주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매출 컬럼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일단 기준으로 정해진 거는 모든 데이터 출력이 보장이 됩니다. 거기에 매칭되는 것들만 끼겨 넣는 거죠. 그래서 둘리, 마지막도 둘리, 그 다음에 1005번 희동, 1006번 마이콜, 1008번은 없으니까 NaN으로 들어가요. how의 left나 right를 지정하는 거는 일단 어떤 한쪽은 다 출력을 시켜놓고 다른 한쪽의 데이터를 맞는 것들만 끼겨 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how의 outer라고 하면은 두 개의 전부 교차 조합을 해요. 그러니까 조립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만드는 거죠. 자, 요번에는 두 개의 데이터, 커스터머 데이터 1과 커스터머 데이터 2를 가져왔습니다.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두 개씩 갖고 있어요. 자, 얘도 아까처럼 한 화면에 캡처를 좀 넣어놓고 얘기합시다.
자, 요걸 가지고 머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자, 요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름이 똑같은 컬럼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객명도 지금 똑같지만 데이터라는 컬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명과 데이터가 동시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str이고 여기는 int죠. 여기도 str인데 여기도 str이 된단 말이에요. 비교하려고 해도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int와 str 타입 데이터. 그래서 병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요. 타입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아래 코드는 에러가 돼요. 에러가 발생을 해요. 에러 메시지 되게 기네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병합 기준을 수동으로 잡아줘야 돼요. 자, 얘가 CD1이고 얘가 CD2인데 CD2를 머지하는데 on 고객명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병합을 해라. 그럼 이것만 가지고 병합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똑같은 이름의 컬럼이 두 개가 남잖아요. 그럼 병합 결과에서는 데이터 언더바 x, 데이터 언더바 y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붙어요. 병합 결과 보면 데이터 언더바 x, 데이터 언더바 y.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병합을 완료하려면 리네임 함수를 써서 데이터 x는 금액으로 데이터 y는 나이로 컬럼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해야 완전해지겠죠. 자, 나머지 예제들은 데이터 프레임이 워낙 간단해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코드 써서 직접 만들게끔 했습니다. 자, 이것도 캡처해서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같이 놓고 얘기할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수작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컬럼 이름이 똑같은 게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합할 기준이 안 보인다고요. 근데 0에 대한 점수, 철수에 대한 점수, 이름과 성명을 붙이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양쪽에서 기준을 하나씩 뽑아줘야 돼요. df left와 df right 두 개를 결합하는데 left on 왼쪽에서는 이름을 갖다 쓰고 right on 오른쪽에서는 성명을 갖다 써라. 이렇게 양쪽의 기준을 하나씩 잡아주면은 이름과 성명을 매칭시켜서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필드를 결합을 합니다. 부작용은 컬럼 이름이 애당초 다르다 보니까 두 개가 결과적으로 다 나와요. 하나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결과에서 드롭 성명이라는 컬럼을 아식스 1 아랫방향으로 지워라. 아까 파생 변수 할 때는 아식스 1이 가로 방향이었어요. 아식스가 어떨 때는 1이 가로고 어떨 때는 1이 세로니까 그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값 넣었다가 어라 안 되네? 그럼 그때 바꾸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수작업으로 만들었는데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합을 위한 컬럼이 없어요. 애당초. 컬럼은 요거까지죠. 지금 얘네들은 인덱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기준으로 맞춰야 돼요. 그때는 df left, df right를 머지를 거는데 left 인덱스 true, 왼쪽에서는 인덱스를 쓰세요. right 인덱스 true, 오른쪽에선 얘를 쓰세요. 그러면 인덱스가 일치하는 애들끼리 결합을 합니다. 결과 하나 나오겠죠. 여기에 how를 추가하면 how를 left로 하면은 민철이 분구를 일단 다 출력하고 국어 점수를 일치하는 것만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민철이는 수학과 국어가 다 있고 봉구는 국어는 없겠죠. 자, 이번엔 how를 right로 지정하면 how를 right로 지정하면은 철수가 수학이 없고요. out로 하면은 다 결합하겠죠. 자, 요번에 df left는 수학 점수만 있고 인덱스로 학생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 df right는 인덱스는 없고 학생 이름이 성명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가지고 결합을 하면 왼쪽에서는 인덱스 기준으로, 그리고 right on 성명, 오른쪽에서는 성명을 기준으로. 기준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잡아주면 값이 똑같은 애들끼리 이제 결합을 한다고요. 여기에 이제 how 파라미터까지 주면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표시하는지가 만들어지겠죠. how right, how out까지. 얘네들은 뭐 디테일하게 보는 거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결합된 거에서 set 인덱스 성명, 그러면 얘를 인덱스로 만드는 거죠. 기존의 인덱스는 날라갑니다. 이렇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이 옆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밑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죠. 일단 옆으로 붙이는 방법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자, 다음 교시에 행부터 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시 3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3시 4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채연님, 제가 출석 체크할게요. 네? 앞이 잘 안 보여서 킨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행 단위로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아깝게 이제 옆으로 붙였으면 이번에는 밑으로 붙이는 거죠. 자, 일단은 병합할 데이터 프레임을 이 경우에는 리스트로 묶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이 갖는 인덱스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1, 2, 3이었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2, 3, 4면은 인덱스가 중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봅시다. 자, df1이라고 해서요. 영희와 철수, 그 다음에 국어 점수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고요. 위에 거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df2, 이름 민철수연, 그 다음에 국어 점수입니다. 자, 이걸 단순히 결합을 하면요. 요 두 개를 그냥 밑으로 이어붙이는 거예요. 콩캣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리스트로 이렇게 결합을 해요. 요 리스트에 데이터 프레임 몇 개를 주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단순히 이렇게 밑으로 이어붙입니다. 자, 그럼 인덱스가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재구성을 해줘야 돼요. 인덱스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나중에 그래프로 시각화했을 때 인덱스가 X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X축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수 없겠죠. 자, 콩캣 함수로 두 개를 결합을 했어요. 자, KKK가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리셋 인덱스 호출합니다. 그럼 인덱스가 다시 매겨지는데 일단은 원본에 즉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존의 인덱스가 컬럼으로 승격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0101은 필요 없죠. 기존 인덱스는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을 한 큐에 처리하려면은 이그노어 인덱스 true라는 파라미터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의 인덱스를 완전 무시하고 병합하면서 인덱스를 완전 재구성합니다. 서로 다른 변수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한다고 해볼게요. 아까 거는 둘 다 이름하고 국어 점수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름과 국어, 이름과 수학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했어요. 자, 이 두 개를 콩캣으로 묶으면은 그냥 최대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필드가 이름, 국어, 수학이 되는 거죠. 자, 요번에는 인덱스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해 볼게요. 샘플 데이터가 어떤 식인지 봅시다. 국어 점수인데요. 인덱스가 영희철수 민수예요. 또 국어 점수고요. 인덱스가 민철수연 민수예요. 자, 특이사항은 민수라는 인덱스가 지금 두 번 겹친다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병합해요. 인덱스도 데이터 프레임 시에 병합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 간에 중복되는 인덱스가 존재할 경우 각각의 행이 개별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고지고대로 갖다 붙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그노어 인덱스를 true로 부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인덱스를 제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는 쓰면 안 되겠죠. 자, 정리합시다. 그 데이터 프레임 병합 시에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게 머지 함수하고 콩캣 함수였거든요. 머지 함수는 열 단위 병합이에요. 가로로 병합을 해요. 그리고 변수 인덱스, 여기서 변수람은 컬럼입니다. 열이죠. 모두 기준으로 설정 가능하고 레프트 온 라이트 온 레프트 인덱스, 라이트 인덱스 파라미터를 쓸 수 있어요. 하우 파라미터도 있어요.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조인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조인 함수도 이렇게 옆으로 붙이는데요. 얘는 무조건 인덱스만 기준으로 설정해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머지보다 사용 범위가 좁아서 애당초 그냥 요거는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머지가 조인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콩캣 함수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였죠. 근데 얘도 아식스 파라미터를 쓰면 열 단위 병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식스 파라미터를 쓰면 옆으로 붙여요. 근데 이 기능도 머지랑 겹치잖아요, 기능이.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차라리 콩캣은 사용하지 마세요. 아니, 콩캣은 밑으로 병합할 때만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재구조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는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높고요. 엑셀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굉장히 유용해요. 피벗 테이블과 멜트라는 기능인데요. 판다스 안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함수와 멜트라는 함수 두 개를 가져왔어요. 자, 샘플 데이터는요. 서울, 인천, 부산에서 2005년, 2010년, 2015년에 조사한 가상의 인구수 데이터입니다. 단 인천은 2005년도 데이터는 없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를 요약해서 재구조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데이터가 컬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컬럼은 인덱스로 쓰고 어떤 컬럼은 변수로 써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정 데이터를 재배치해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라는 컬럼은 인덱스로 써라. 그러면 서울, 부산, 인천이 인덱스가 돼요. 서울, 부산, 인천. 그 다음에 연도를 컬럼으로 써라 라고 하면은 2005, 2010, 2015가 컬럼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인구를 재배치해라. 그러면 서울의 2005년은 9762 어쩌고저쩌고 9762. 서울의 2000년도는 963. 서울의 2015는 9904.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완전히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컬럼 값으로 사용할 필드를 각자 지정해 주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쓰는데 인덱스로는 도시 컬럼을 놓고 컬럼스로는 연도를 놓고 값으로는 인구를 재배치해라. 자, 리턴되는 타입은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재배치가 됩니다. 인천은 2005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측치가 되겠죠. 훨씬 데이터 보기가 깔끔해지죠. 자, 또 다른 형태예요. 인덱스와 컬럼에 따른 밸류가 2개 이상인 경우 집계 방법을 지정해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캡처 뜬 거를 봅시다. 네, 요거거든요. 자, 이게 원본이에요. 자, 인덱스로 지역을로라 그랬어요. 그럼 수도권, 경상권, 수도권. 그 인덱스가 수도권하고 경상권 2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권, 경상권. 컬럼으로는 연도를 내요. 그럼 2005, 2010, 2015가 되겠죠. 2005, 2010, 2015. 그래 놓고 인구를 재배치하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수도권에 2015, 수도권에 2015. 값이 겹치잖아요. 여기에 뭘 넣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AGG 펑크라고 하는 함수를 파라미터를 써서요. 이렇게 값이 겹칠 때 이거를 평균을 낼지 합계를 낼지 최대값을 고를지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썸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개를 합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인천 합쳐서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값에 대해서 이렇게 합산을 하죠. 이 피벗 테이블 기능이 R에도 있는데 R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처리를 못해요. 자, 요 AGG 펑크라는 파라미터를요. 리스트로 지정하면은 합계와 평균에 대해서 각각 지정을 해요.
자, 이번에 인덱스를 복수로 지정해 볼게요. 지역을 놓고 연도를 놔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상권에 2005, 2010, 2015, 수도권에 2005, 2010, 2015 그리고 도시들 나열하고 인구수를 여기에 맞게 재배치합니다. 그러면서 평균과 합계를 같이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피벗 테이블인데 대부분의 경우 피벗 테이블은 가장 첫 번째 나왔던 형태 그 정도 형태면 충분합니다. 자, 기존의 테이블을 피벗 형태로 만들면 반대로 피벗 테이블을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피벗 테이블을 분리한 것. 이걸 멜트라고 해요.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어요. 연도와 경상권, 수도권이 있을 때 연도 데이터를 쭉 나열하고 2005의 경상권, 2010의 경상권, 2015의 경상권, 2005의 수도권, 2010의 수도권, 2015의 수도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컬럼을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조합이 나오겠죠. 자, 일단 원본 데이터를 아까 했던 대로 피벗 테이블로 묶었어요. 이걸 다시 분리를 할게요. 피벗 df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인덱스를 일반 컬럼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리셋 인덱스입니다. 여기에 인덱스 드롭시키는 옵션 없죠? 그러면 인덱스가 일반 컬럼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연도라고 하는 컬럼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분리를 해줘야 돼요. 멜트 피벗 df2 얘를 넣어주고요. id 바 인덱스로 어떤 컬럼을 쓸지 이 id 바라고 하는 요 필드에 반드시 컬럼만 지정할 수 있어요. 인덱스를 못 지정해요. 자, 그래서 연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밸류 바 값으로 사용될 필드를 경상권 컬럼과 수도권 컬럼으로 써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밸류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권과 수도권이라는 요 필드를 하나의 변수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경상권과 수도권이라는 필드가 어떤 변수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연도 컬럼은 이제 기준 연로 삼고요. 연도 컬럼은 기준 연로 삼고 아이디바 경상권 수도권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바 네임 얘네들을 하나의 열로 만드는데 경상권, 수도권 이렇게 만드는데 컬럼 이름을 구분으로 놔라. 그리고 밸류 네임 여기 보면은 재배치된 값들이 밸류라고 들어가거든요. 요 이름을 인구수로 놔라. 라고 해서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예요. 피벗하고 멜트는 실제 분석 기법에서 특히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요거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요 분량 좀 확인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은 피벗 테이블까지만 할게요.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서 좀 천천히 하시라고 실습 시간 확보할 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택 언스택부터 이어서 진행할게요. 스택 언스택 하고 그리고 스택 언스택 하고 그룹 집계 명목형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데이터 정제까지 같이 조금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실습 진행하시고 4시 20분에 각자 자리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